12부 피난길의 사투리 1화 둑길. 둑길은 원래 바람만 다니는 길이었는디 오늘은 사람 몸이 길을 꽉 메웠다. 발자국이 모래를 눌러놓고 눌린 자리마다 물기가 스며 올라왔다. 갯벌 냄새가 땀 냄새랑 섞임은 짠내가 아니라 쇠비린내 비슷한 것이 올라왔다. 덕임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속이 한번 꺼졌다.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위에서 내려온다. 아래에서 올라온다. 그런 방향이 아니었다. 그냥 몰려오고 있었다. 보퉁이를 든 등짝, 엎인 아이, 끌리는 지게, 덜컥거리는 손수레. 누군가는 신발이 한 짝 없었고 누군가는 신발이 있어도 발이 피로 젖어 있었다. 말도 비명도 중간쯤에서 마르는 얼굴들. 덕임은 둑 아래로 내려가는 샛길에서 멈춰서서 그 행렬을 한번 훑쳤다. 어째 이리로 다오냐? 곰배가 덕임 뒤에서 낮게 말했다. 목소리가 잠겼다. 그는 힘이 센 사람인데 오늘은 힘이 손끝에 붙지 않았다. 힘이 붙으려면 때릴 대상이 있어야 한다. 저 행렬엔 때릴 만한 것이 없었다. 있는 건 굶주림 뿐이었다. 덕임은 대답을 바로 안 했다. 대답은 판단을 고정시키는 법이다. 덕임은 지금 판단을 고정할 때가 아니란 걸 알았다. 전쟁이란 건 한번 고정하면 그 고정된 대로 사람을 끌고 간다. 덕임은 입을 다물고 대신 손으로 치마폭을 한번 만졌다. 오늘 아침에 챙긴 건 쌀 한 줌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었다. 마른 보릿가루를 작은 천에 싸두었다. 아이밥은 남겨야 하니께 남길 것을 남기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게 이 땅의 법이었다. 행렬 중간쯤에서 울음소리가 터졌다. 꼭 아이 울음만은 아니었다. 큰 사람 목에서도 울음은 나온다. 다만 큰 사람 울음은 소리가 작고 얼굴이 더 험해진다. 덕임은 눈을 찡그리지 않았다. 눈 찡그리면 마음이 쏠린다. 마음이 쏠리면 손이 따라간다. 손이 따라가면 내 집 밥그릇이 비는 것이다. 그때였다. 덕임 귀에 낯선 말투가 꽂혔다. 동무들 물 한 모금만 주가쓰시오. 말끝이 남쪽하고 달랐다. 주가쓰시오 같은 말이 입에 붙어서 나왔다. 그 말은 고운 것도 아니고 거친 것도 아닌데 덕임에겐 이상하게 날이 서게 들렸다. 말이 낯설면 낯설미 먼저 죄가 된다. 덕임은 그걸 알고 있었다. 박 주사가 늘 그랬다. 낯선 건 위에서 싫어한다. 이유는 필요 없다. 싫어하면 끝이다. 덕임이 시선을 돌리니 말한 사람은 중년 사내였다. 뼈가 먼저 튀어나온 얼굴. 눈 아래가 꺼져서 그늘이 졌다. 그 옆에 여인이 있었다. 여인은 아이를 업었는데 아이가 잠든 게 아니고 울 힘이 없어서 고개가 축 늘어진 듯 했다. 여인의 손은 허공을 잡듯 떨리다가 빈 물동이를 꼭 쥐었다. 물동이가 비어 있으니 더 가벼워야 할 텐데 그 손엔 무겁게 매달려 있었다. 곰배가 한 발 앞으로 나가려 했다. 덕임이 곰배 팔목을 잡아 멈췄다. 잡는 힘은 세지 않았다. 덕임의 손은 늘 소금물에 갈라져서 세게 잡으면 자기 손이 먼저 찢어진다. 덕임은 그걸 알면서도 잡았다. 먼저 나서지 마라. 말 대신 손이 말한 것이다. 행렬 옆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마을 사람들 몇이 둑 아래에서 올라와 피난민들을 힐끔거리며 서 있었다. 그들 눈빛은 염전판에서 소금 결정 고르는 눈빛하고 같았다. 이게 내 몫이냐, 남의 몫이냐 재는 눈빛. 그 눈빛이 사람한테 붙으니 사람도 가만히처럼 보였다. 저거 봐라잉. 누군가 낮게 말했다. 말투가 쪼까 수상하다. 수상하단 말이 공기 속에서 한 번 돌았다. 돌면 커진다. 커지면 칼이 된다. 덕임은 그 말을 듣자 속이 더 싸늘해졌다.
말투가 죄가 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제야 뼈에 닿았다. 그때 박 주사가 나타났다. 어디서든 나타난다. 사람들 사이에서, 말 사이에서, 줄 사이에서. 박 주사는 둑길로 올라오며 소매를 걷었다. 마치 일하러 온 사람처럼. 그러나 그는 늘 말만 이랬다. 아따, 이게 뭔 난리단가. 박 주사가 혀를 찼다. 이래 갖고는 치안이 어쩌고 위에서 어쩌고 큰일이여 큰일. 덕임은 박 주사 얼굴을 한번 봤다. 박 주사 눈은 피난민 얼굴이 아니라 피난민 뒤에 올 문제를 보고 있었다. 문제를 보면 줄을 설 수 있다. 박 주사는 줄 서는 데에선 귀신이었다. 박 주사가 피난민 쪽으로 두어 걸음 다가갔다가 바로 멈췄다.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면 사람이 된다. 사람 되면 함부로 못한다. 박 주사는 그 경계에서 멈춰서서 멀리서만 말했다. 어디서들 오셨단가. 중년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덕임 쪽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을 사람 눈빛은 계산이 많은데 저 눈빛은 계산할 힘도 없어 보였다. 사내가 말했다. 함경도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마을 쪽 웅성거림이 더 굵어졌다. 함경도가 지명인지 죄목인지 모르게 공기 속에서 딱딱해졌다. 덕임은 그 단어가 두 귀 바람을 타고 들어와 자기 집 문지방까지 굴러갈 걸 알았다. 전쟁은 총보다 먼저 단어로 온다. 단어가 오면 사람의 손이 바뀐다. 손이 바뀌면 밥이 바뀐다. 여인이 다시 말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바람에 거의 지워졌다. 물 한 모금만. 그 말이 덕임 귓속에 박혔다. 물 한 모금. 염전에서 물은 늘 조심해야 한다. 물이 들면 소금판이 망가진다. 그런데 지금은 물 한 모금이 사람을 살린다. 덕임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치마폭 속 보릿가루 주머니를 다시 만졌다. 손끝에 천의 거친 결이 닿았다. 거칠었다. 그 거친 감촉이 덕임을 붙잡았다.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내 집이 먼저 무너진다. 곰배가 덕임을 바라봤다. 말은 안 했지만 눈이 물었다. 웃자가? 덕임은 곰배 눈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면 마음이 져버린다. 덕임은 짧게, 아주 짧게 고개만 흔들었다. 아직은. 그때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한 번 울렸다. 천둥 같기도 하고 땅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두 귀 흙먼지가 살짝 일어났다. 사람들 몸이 동시에 굳었다. 울던 아이도 울음이 끊겼다. 박주사도 혀끝이 멈췄다. 덕임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만 말했다. 왔구나. 그 무엇이 아직은 확실치 않았다. 그렇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었다. 사람 행렬이 이 둑길을 지나갔다는 것. 낯선 말투가 이미 이 땅 공기에 섞였다는 것. 그리고 그 섞임이 누군가에겐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덕임은 마지막으로 피난민 여인의 물동이를 봤다. 비어있는 물동이. 빈데도 무겁다. 덕임은 그게 왜 무거운지 알 것 같았다. 빈 물동이는 없다는 증거라서 무겁다. 없다는 증거는 누구도 대신 들어주지 않는다. 덕임은 발을 돌렸다. 집 쪽이었다. 아이부터 숨길 곳을 계산해야 했다. 전쟁이 오면 제일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건 나라가 아니고 아이 숨소리다. 덕임은 바람 속에서 보릿가루 주머니를 더 깊이 쥐었다. 둑길 위 행렬은 계속 흘렀다. 밀물처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덕임은 그걸 등으로 듣고 더 빨리 걸었다. 바다는 늘 돌아온다. 전쟁도 사람도 말도. 문제는 무엇으로 돌아오느냐였다. 이화, 피난민 유입. 마을 어귀는 원래 소금가마니 실은 지게가 드나드는 자리였다. 짐이 다니면 흙이 다져지고
흙이 다져지면 길이 된다. 그런데 오늘은 길이 아니라 숨구멍 같았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이치니 바람도 막혔다. 먼지가 뜨면 먼지가 내려앉을 틈도 없이 다시 발이 밟았다. 덕임은 어기 한쪽에 서서 그 발들이 마을 바닥을 어떻게 바꿔버릴지 보고 있었다. 피난민들은 들어오자마자 땅을 살피지 않았다. 땅 볼 힘이 없었다. 눈이 먼저 우물을 찾고 손이 먼저 그늘을 찾았다. 아이는 엎인 채로 고개가 덜렁거렸고 업은 사람은 그 고개를 받칠 팔이 없어서 어깨를 더 둥글게 말았다. 말 한마디보다 숨소리가 먼저 튀어나왔다. 숨소리는 다들 비슷했다. 길게 내쉬다가 중간에서 끊기고 다시 삼키는 소리. 잠깐만 쉬었다 가면 안 되겠소. 누군가가 말했다. 말끝이 낯설었다. 그 낯설미 사람들 귀를 긁었다. 마을 사람들은 귀로 먼저 칼을 간다. 덕임은 그걸 알았다. 박 주사가 앞으로 나섰다. 앞으로 나서는 건 늘 박 주사였다. 뒤에서 벌어질 일은 남이 치르고 앞에서 나올 말은 자기가 한다. 박 주사는 두 손을 벌려 길을 막지도 열지도 않는 모양을 만들었다. 그 모양이 애매하게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했다. 아따, 이리로 우르르 몰려오면 웃자자는 것이여. 박 주사가 혀를 찼다. 마을엔 마을법이 있는디 위에서 지시가 아니 일단은 치안이여. 치안. 치안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마을 쪽 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맞다가 아니라 겁난다였다. 겁이 나면 사람은 누구든 손에 뭔가를 쥐려고 한다. 어떤 이는 막대기를 쥐었고 어떤 이는 허리춤을 더 조였다. 덕임은 그 손들이 어디로 향할지 봤다. 늘 약한 데로 향한다. 우물가 쪽에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내밀었다. 물동이는 비어 있었다. 빈 물동이는 소리가 크다. 바닥에 살짝만 닿아도 텅하고 울렸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한 번 더 움찔했다. 물 한 모금만 주쇼. 여인이 다시 말했다. 그 말을 옆에서 누군가 흉내 내듯 중얼거렸다. 주가 쓰시오, 주가 쓰시오. 중얼거림이 웃음으로 번지려다가 바로 딱딱하게 굳었다. 웃어버리면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면 무서워진다. 무서우면 더 잔인해진다. 덕임은 곰배 쪽을 힐끔 봤다. 곰배는 턱을 한번 세게 깨물고 있었다. 덕임이 모르게 앞으로 나가버릴까봐 자기 몸을 자기가 붙잡는 꼴이었다. 덕임은 그 붙잡음을 믿었다. 곰배는 늘 몸으로 먼저 움직이지만 덕임 눈치 안 하면 멈춘다. 멈추는 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마을 사람 하나가 박 주사 뒤에서 툭 내뱉었다. 배고픈 것들이 몰려오면 우리도 같이 굶는 것이여. 또 다른 사람이 받았다. 굶는 건 둘째고 저 말투 봐라. 동무락 하더만. 동무라는 단어가 공기 속에서 딱 멈췄다. 단어 하나가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돌멩이는 작아도 물결은 크게 만든다. 덕임은 그 물결이 어디까지 튈지 계산했다. 말투가 죄가 되면 죄는 금방 퍼진다. 죄는 언제나 사람보다 빠르다. 피난민 사내가 손바닥을 펴보이며 말했다. 허튼 짓 안 하갔으시오. 길이 막혀서 애가 이래 됐음더. 사내는 엎인 아이 쪽을 턱짓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울 힘이 없었다. 아이가 울지 않으니 마을 사람들은 더 불안해했다. 울음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조용하면 죽어 있는 것 같고 죽어 있으면 일이 생긴다. 일은 늘 마을 쪽으로 번진다. 박 주사는 목을 가다듬었다. 일단은 우물물은 귀한 것이여. 염전 있는 동네는 물이 더 귀해. 바닷물은 널렸어도 사람 물은 모자라단께. 박 주사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물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다. 말이 물을 소유하는 순간이었다. 덕임은 그게 싫었다.
하지만 싫다고 해서 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다. 우물가 쪽에서 누군가 두레박줄을 꽉 잡고 몸으로 우물을 가렸다. 덕임이 아는 안악이었다. 평소엔 남의 집 소금 한 줌에도 눈을 흘기던 사람. 오늘은 우물을 지켰다. 우물은 곡식보다 오래 간다. 우물을 뺏기면 마을이 끝난다. 그 판단은 빠르다. 사람은 급하면 똑똑해진다. 피난민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동이를 더 낮게 들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떨리는 손은 다 비슷하다. 겨울에 떨든, 배고파 떨든, 겁나서 떨든. 덕임은 그 떨림이 자기 집에도 올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전쟁이 오면 떨림은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웃자가? 곰배가 아주 작게 말했다. 덕임은 대답 대신 치마폭 속 천주머니를 더 깊이 눌렀다. 눌러놓으면 마음도 같이 눌리는 것 같았다. 덕임은 마음이 들뜨면 이를 그르친다는 걸 알았다. 이를 그르면 아이밥이 먼저 끊긴다. 그때 덕임 집 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어기로 슬쩍 나왔다. 덕임의 아이였다. 어른들 다리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피난민들을 쳐다봤다. 눈이 동그래졌다. 아이는 호기심으로 보는데 어른들은 겁으로 본다. 겁으로 보면 호기심도 죄가 된다. 덕임은 바로 아이를 향해 손가락을 한번 꺾어 보였다. 들어가. 아이는 머뭇거렸다. 덕임이 눈을 한 번 더 세게 주자 아이는 뒤로 숨었다. 덕임은 그 순간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다. 아이가 밖에 있으면 바깥일이 곧 집일이 된다. 덕임은 바깥일을 집 안으로 들이기 싫었다. 하지만 이미 들어와 있었다. 둑길에서부터 박 주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면사무소에 사람 보내서 물어봐야지. 이 사람들 어찌해야 하는지. 위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누군가는 안심했고 누군가는 더 불안해했다. 위에서는 책임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죄를 더 키우기도 한다. 덕임은 위에서가 오기 전에 마을이 이미 한 번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피난민 사내가 마을 사람들 얼굴을 훑쳤다. 얼굴을 훑는 건 노리는 게 아니다. 길을 찾는 것이다. 길은 사람 얼굴에 있다. 문을 열 얼굴인지 문을 닫을 얼굴인지. 사내의 눈이 덕임에 잠깐 멈췄다. 덕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진다. 덕임은 늘 그랬다. 져버리면 밀린다. 밀리면 밥이 끊긴다. 사내가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시 삼켰다. 말이 목구멍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덕임은 그 삼킴을 보고 자기 목구멍도 같이 마르는 걸 느꼈다. 목이 마르면 물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싹해진다. 마을 사람 중 하나가 툭 던졌다. 여기서 쉬다 감은 내일은 눌러앉겠다. 그럼 웃자냐? 내쫓을 것이요? 내쫓아야지. 우리도 살기 바쁜디. 말이 오가며 공기가 더 거칠어졌다. 거친 공기 속에서 피난민들은 더 작아졌다. 어깨를 더 낮추고 보퉁이를 더 꼭 껴안고 아이를 더 깊이 감췄다. 사람은 위협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품는다. 마을도 피난민도 똑같았다. 덕임은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소금창고 자물쇠 생각이 났다. 그때도 우리 것이란 말이 먼저 나왔고 그 말 끝에 자물쇠가 부서졌다. 오늘도 우리 물, 우리 곡식, 우리 마을이란 말이 먼저 나온다. 말 끝엔 늘 손이 나온다. 손 끝엔 늘 피가 나온다. 덕임은 발을 한 번 옮겼다. 우물가 쪽도 아니고 박 주사 쪽도 아니었다. 자기 집 쪽이었다. 집에 있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훑었다. 보릿가루, 말린 나물, 소금 한 대박. 소금은 먹을 것이면서도 돈이다. 돈은 남에게 주면 다시 못 받는다. 하지만 빈 그릇을 눈앞에서 보고도 모른 척하면
그 모른 척이 언젠가 내 목을 조를 수도 있다. 덕임은 그 계산을 하면서도 얼굴은 굳혀두었다. 얼굴이 흔들리면 마음이 들킨다. 마음이 들키면 마을이 달라붙는다. 마을은 언제나 사람 마음을 먼저 뜯어먹는다. 어기 뒤편에서 다시 그 둔탁한 소리가 멀리 한 번 더 울렸다. 이번엔 누군가 포성 아니요? 하고 중얼거렸다. 중얼거림이 퍼지기 전에 덕임이 먼저 걸음을 옮겼다. 빠르게, 그러나 뛰지는 않았다. 뛰면 겁이 된다. 겁이 되면 군중이 된다. 덕임은 마지막으로 피난민 여인의 물동이를 봤다. 빈 물동이. 그 빈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다. 덕임은 그 소리를 떼어내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다. 손은 치마폭 속 천주머니를 놓지 않았다. 놓지 않는 것이 지금 덕임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나 놓지 않는 손끝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3화. 덕임의 망설임. 집 문턱을 넘자마자 안쪽의 공기가 먼저 달라붙었다. 바깥은 먼지와 사람 냄새가 뒤엉켜 숨이 거칠었는데 안은 눅진한 밥 짓는 냄새가 아니라 아직 안 지은 냄새가 났다. 솥뚜껑이 식은 채로 놓여있는 냄새. 덕임은 그 냄새를 맡고도 눈을 한 번 더 굳혔다. 마음이 먼저 풀리면 손이 먼저 새는 법이다. 부엌 바가지에 남은 물은 바닥이 훤히 보였다. 덕임은 손을 담갔다가 곧 빼냈다. 소금물에 허른 틈이 물을 만나자 따끔하게 열렸다. 물이 많으면 다행인데 물이 적으니 아픔이 더 또렷했다. 덕임은 손을 털어 마른 치마폭에 문질렀다.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이 금방 말랐다. 시어머니는 방 안쪽에서 실을 꼬고 있었다. 꼬는 손은 쉼이 없는데 실이 아니라 덕임 속을 꼬는 것 같았다. 아이는 마루 끝에서 조용히 발가락을 만지작거렸다. 밖에서 들려온 말 동문이 뭐니 그런 건 아이 귀엔 아직 닿지 않았다. 덕임은 그게 다행인 걸 알면서도 그 다행이 오래 못 간다는 것도 알았다. 덕임은 치마폭 속 천주머니를 풀어 부엌 기둥 옆에 숨겨둔 보리독 앞에 앉았다. 독은 원래 쌀독 옆에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쌀독이 비어 있으니 보리독이 제일 앞에 나와 있었다. 세상이 그렇다. 빈 게 앞을 차지한다. 손바닥을 독 안으로 넣자 바닥이 금방 닿았다. 보리는 바닥에 얇게 깔려 있었다. 손끝이 독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서걱하는 소리. 그 소리가 덕임 속을 긁었다. 덕임은 손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한 줌이면 된다. 한 줌이면 저 사람들 목구멍에 물 한 번 넘어갈 힘은 준다. 하지만 한 줌은 내일 아침 우리 집 한 숟갈을 줄인다. 덕임은 뚜껑을 덮어놓고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기침을 했다. 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뭔가를 해야 한다. 뭔가를 하면 부족함이 드러난다. 부족함이 드러나면 집안에서도 누가 주인인지가 다시 시작된다. 바깥에서 사람들 웅성거림이 한번 크게 일었다가 금세 낮아졌다. 멀리 어기 쪽에서 누군가 줄 서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덕임은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마을이 서는 줄이 하나씩 더 생기는 걸 알았다. 줄은 사람도 세웠다. 아이 발소리가 살짝 움직였다. 덕임은 낮게 말했다. 거기서 꼼짝 말어라. 아이는 입술을 오므리고 고개만 끄덕였다. 덕임은 그 끄덕임이 마치 큰 약속 같아서 순간 목이 더 말랐다. 덕임은 보리독에서 아주 조금, 정말 보리 한 줌만 움켜쥐었다. 손바닥 틈으로 까슬한 알갱이들이 문질러졌다. 소금결이 손바닥을 찢어놓은 자리에 보리 껍질이 또 긁고 지나갔다. 덕임은 그 따끔함을 참으며 천주머니 안쪽에 보리를 밀어 넣었다. 돈을 숨길 때처럼.
그리고 천주머니 입구를 묶었다. 묶는 매듭이 단단했다. 어디 가시오?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걸렸다. 덕임은 뒤돌지 않고 부엌문을 반쯤 열어 바람만 한 번 들였다. 바깥이 시끄러워서 우물가 좀 보고 올라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우물은 오늘부터 마을의 목줄이 될 테니까.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덕임이 문을 나서자 곰배가 마당 끝 그늘에서 일어나듯 서 있었다. 덕임은 눈만 한 번 굴렸다. 곰배는 말없이 덕임 뒤를 붙었다. 둘이 길을 나서도 발소리가 크지 않았다. 소금밭에서 걷는 사람들 발은 원래 가볍다. 무거운 건 발이 아니라 등에 얹힌 삶이다. 소금 창고 뒤쪽은 어기보다 조용했다. 하지만 조용함이 편안하지 않았다. 조용함은 숨어 있는 소리들을 더 또렷하게 만든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 아이가 기침을 참는 소리,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를 억지로 눌러버리는 소리. 갯벌 쪽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냄새가 창고 나무벽에 소금가루와 섞여 코끝을 따갑게 했다. 덕임은 그 냄새가 익숙하면서도 오늘은 새삼 낯설었다. 바다 냄새가 밖에서 온 사람 냄새를 덮지 못했다. 그늘 아래에 피난민 가족이 있었다. 바람을 등지고 벽에 등을 붙이고 마치 벽이 사람을 숨겨줄 거라고 믿는 자세로 어머니는 아이의 이마를 만졌다가 손을 얼른 거두었다.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가운 게 무서웠다. 산에는 발을 접어 앉았는데 종아리엔 말라붙은 진흙이 층층이 올라앉아 있었다. 말라붙은 진흙 사이로 피가 스민 자국이 보였다. 길이 사람을 때린 자국이다. 덕임은 가까이 가지 않았다. 가까이 가면 사람 눈에 띈다. 사람 눈에 띄면 혀에 오른다. 혀에 오르면 박 주사 귀에 들어간다. 덕임은 한 줌이 죄가 되는 길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덕임은 한 걸음씩만, 딱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다. 곰배는 더 멀찍이 창고 모퉁이를 등지고 섰다. 몸으로 벽을 하나 더 세우듯. 덕임이 천주머니를 손에 쥐고 서 있자 피난민 사내가 먼저 일어났다. 고개를 숙이는 속도가 빠르다. 빠른 고개는 오래 굶은 사람들한테서 나온다. 굶으면 체면이 먼저 내려간다. 아까 그 물. 사내가 말을 잇지 못했다. 말이 길면 걸린다. 사내도 그걸 아는 듯했다. 덕임은 그 말 끝에서 어귀에서 들리던 동무 소리를 떠올렸다. 같은 목구멍에서 나온 말인데 이쪽은 죄가 되고 저쪽은 표식이 된다. 덕임은 천주머니를 풀어보리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 보였다. 손바닥 위에 보리는 작고 누랬다. 소금처럼 하얗지도 않고 쌀처럼 깨끗하지도 않았다. 그저 씹으면 껍질이 걸리는 것. 덕임은 그 누런 알갱이를 잠깐 바라보다가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었다. 이거. 덕임은 한마디만 던졌다. 그 한마디에 다른 말이 다 들어 있었다. 많은 건 없다 그러니 크게 기대하지 마라 그래도 죽지는 말아라. 피난민 어머니가 두 손을 내밀었다. 손은 덕임 손보다 더 마르고 더 거칠었다. 거칠음의 결이 다르다. 덕임 손은 소금이 갈라놓은 거칠음이고 저 손은 먼 길이 벗겨낸 거칠음이었다. 덕임은 보리를 그 손바닥에 털어넣으며 말했다. 배고픔은 마려. 허나. 덕임은 말을 끊었다. 허나 다음이 중요하다. 다음이 없으면 이 한 줌이 내일 도둑질로 돌아온다. 덕임은 그걸 못 본 척할 사람이 아니다. 허튼 짓만 말고. 말이 떨어지자 사내가 바로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고마부요 고마부요. 고마움은 말끝이 떨렸다. 떨리는 말은 오래 남는다. 덕임은 그 말을 오래 남게 두지 않으려 손을 툭 털었다. 털어내듯 관계도 털어내듯. 그리고 한마디를 더 보탰다. 말이 많아지면 정이 붙는다. 정이 붙으면
내 집이 먼저 뚫린다. 여기선 말 아껴. 말투도. 피난민 사내가 눈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그 눈빛에 알겠다가 아니라 모르겠다가 섞여 있었다. 모르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라 덕임은 그 눈빛이 더 쓰렸다. 덕임은 쓰림을 얼굴에 올리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천주머니 매듭을 다시 한번 눌렀다. 눌러서 마음도 같이 눌렀다. 그때 창고 반대편에서 돌 하나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덕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리는 순간 들켰다가 된다. 곰배가 몸을 반쯤 앞으로 내밀며 그쪽을 막았다. 덕임은 대신 더 낮은 목소리로 피난민에게 말했다. 해짐은 어기 쪽도 피해. 사람들 혀가 소금보다 짜. 그리고 덕임은 손짓으로 창고 바닥을 가리켰다. 바닥에 떨어진 소금가루를. 흰 가루는 잘 보인다. 흰 가루는 발자국을 붙잡는다. 덕임은 그걸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난민 어머니가 보리를 품 안으로 숨겼다. 숨기는 손놀림이 익숙했다. 덕임은 그 익숙함이 슬펐다. 전쟁은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지만 그 부지런함은 늘 숨기는 쪽으로 간다. 어머니가 아이를 더 깊이 감싸 앉아 아이가 흠하고 짧게 울컥했다가 입을 스스로 막았다. 울음까지 숨기는 법을 배운 아이의 손이 작았다. 덕임은 돌아서며 곰배에게 아주 작게 말했다. 가자. 곰배가 대답 대신 창고 그림자를 더 길게 밟으며 따라왔다. 둘이 창고 모퉁이를 도는 순간 멀리 둑길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한 번 울렸다. 천둥인지 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소리. 바람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불었다. 바닷내가 아니라 낯선 쇠냄새가 아주 얇게 섞여 들어왔다. 덕임은 그 냄새를 맡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무서움이 커진다. 무서움이 커지면 내일 손이 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덕임은 손바닥을 다시 움켜쥐었다. 이제 천주머니는 가벼워졌다. 가벼워진 건 주머니뿐인데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덕임은 그 무게를 그대로 지고 걸었다. 한 줌을 내준 값이 무엇인지 내일 아침 소뚜껑을 열 때 알게 될 것이다. 덕임은 알면서도 걸었다. 문턱 앞에서 덕임은 잠깐 멈춰섰다. 마루 끝에서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다. 덕임은 아이를 향해 손바닥을 펼쳤다. 보리가 없는 손바닥, 빈 손바닥. 손바닥 틈엔 여전히 소금이 남아 있었다. 소금은 어디든 따라붙는다. 덕임은 그 소금이 오늘 처음으로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아이 눈이 그 빈 손바닥을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덕임 얼굴로 올라왔다. 덕임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죄가 된다. 덕임은 죄가 될 일은 했어도 죄처럼 굴지는 않겠다는 얼굴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사와 박주사. 소금 창고 뒤에서 돌아오는 길, 덕임은 우물가를 일부러 비켜 걸었다. 낮이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고 사람이 모이면 혀가 모인다. 혀가 모이면 그 한 줌이 금세 누가 퍼졌다가 된다. 덕임은 그런 말을 막을 힘이 없었다. 막을 힘이 없으면 애초에 들키지 않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물가 쪽에서 밧줄이 끼익하고 울었다. 물동이를 끌어올리는 소리였다. 물이 귀해지면 소리가 먼저 거칠어진다. 덕임은 발을 멈추고 담장 그늘에 붙었다. 햇빛 아래 우물가엔 사람들 등이 줄줄이 서 있었고 바가지와 양동이가 발끝에 닿아 서로 딱딱 부딪혔다. 바닷바람은 비릿했는데 우물가 바람은 사람 땀 냄새가 섞여 퀴퀴했다. 박주사가 우물 옆에 섰다. 양반처럼 갓을 쓰진 못해도 늘 머리카락을 반듯하게 눌러놓은 사람이었다. 오늘도 마치 정리라는 말을 몸에 두르고 나온 것처럼
손에 종이 뭉치를 쥐고 있었다. 종이 끝은 습기 먹어 말려 있었고 그 위에 붉은 잉크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전쟁이 와도 이 사람 손에서는 도장 냄새가 먼저 난다. 자, 자. 한 줄로 서셔. 물은 누구나 필요하지만 질서 없이 퍼감은 우물도 사람도 망가져. 그 말 끝이 부드러운 척했지만 뒤에 붙은 눈이 날카로웠다. 박 주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늘 누가 내 편인지부터 보고 말을 골랐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새어나왔다. 주사님, 저 어기로 들어온 것들, 저것들한테도 물 퍼주라요? 말투가 영 수상하드만.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박 주사는 손을 들어 사람들 입을 닫게 했다. 손바닥이 아니라 종이 뭉치가 먼저 올라갔다. 그람은 내가 허락할 것 같소? 나도 미치겠어. 근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혀. 임시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막 쫓아내면 나중에 내가 책임을 져야 쓰겄냐? 책임이란 말이 나오자 사람들 기세가 한번 꺾였다. 책임은 늘 약한 쪽으로 흐르는데 박 주사는 그 물길을 남보다 빨리 아는 사람이었다. 덕임은 그 말이 물소리보다 더 차갑게 들렸다. 박 주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보소. 저 사람들, 우리 면 관할 밖에서 떠밀려온 사람들이여. 위에서 내려오면 따로 수용을 시키든 되돌려 보내든 할 텐디 그전엔 우리가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여. 그럼 먹을 건요? 누군가가 물었다. 먹을 것도 위에서. 박 주사는 그 말을 하고는 혀를 한번 찼다. 위에서라는 말은 참 편하다. 손은 안 더럽히고 입만 움직이면 된다. 우물가 한쪽 어귀에서 들어온 피난민 몇이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눈은 땅에 박혀 있고 손은 자꾸 옷자락을 만졌다. 사람들 시선이 그쪽으로 몰리자 그들은 더 작아졌다. 작아지는 사람을 보면 더 밟고 싶어지는 눈들이 있다. 덕임은 그 눈들을 알고 있었다. 염전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면 발등으로 그런 눈을 많이 본다. 박 주사는 그쪽을 향해 크게 소리치지 않았다. 소리를 치면 내가 쫓아냈다가 된다. 대신 손가락으로 공기를 쓸어버리듯 말했다. 거기. 우물 옆으로는 오지 마시오. 물은 지금은 마을 사람부터 챙겨야 혀. 괜히 소란 남은 나도 곤란하고 당신들도 곤란혀. 곤란하다는 말 속에는 칼날이 숨었다. 조용히 있으면 살고 튀면 죽는다. 덕임은 그 숨은 뜻을 몸으로 읽었다. 줄 서 있던 안악 하나가 물동이를 움켜쥔 채 박 주사 옆으로 한 발 다가섰다. 주사님, 근디요. 저것들 중에 누가 밤에 훔치고 그러면 어쩔랍니까? 요새 창고 뒤도 수상하다 말이 많아 불어. 박 주사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명부를 만들라고 했지. 들어온 사람들 숫자부터 적어놔야 혀. 나중에 탈이 남은 기록이 있어야지. 기록. 덕임은 그 말에서 소금자루 아래의 숨소리보다 더 깊은 숨막힘을 느꼈다. 이름이 종이에 올라가는 순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표식이 된다. 전쟁터에선 총보다 명부가 먼저 사람을 데려간다. 사람들 사이로 또 다른 말이 흘렀다. 글 아는 사람이라면 야학 선생 아니요? 그 서울서 왔다는? 박 주사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사람도 필요하면 불러다 써야지. 전쟁이 남은 더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가 있어야 사람도 산다. 덕임은 그 산다가 누구의 산다인지 알았다. 박 주사 같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먼저 세우고 그 뒤에 마을을 세운다. 마을은 늘 뒤다. 박 주사가 종이 뭉치를 넘기며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김시댁, 물반동이. 박시댁, 한동이. 넘기지 마시오잉. 사람들은 물을 퍼가면서도 박 주사 눈치를 봤다.
물을 더 뜨면 욕을 먹을까 봐서가 아니라 나중에 불순으로 찍힐까 봐서였다. 그때 우물가 끝에서 작은 소란이 났다. 피난민 쪽에서 아이 하나가 비틀거리다 넘어졌고 어머니가 급히 안아 올렸다. 아이 입에서 마른 소리가 났다. 줄 서 있던 아낙 하나가 순간 물바가지를 들고 그쪽으로 가려 했다. 박 주사가 그걸 놓치지 않았다. 꺼, 나서지 마시오. 내가 허락할 수가 없어. 내가 허락함은 내가 책임져야 혀. 위에서 정해짐은 그때 챙기자고. 지금은 서로 자극하지 말아야 혀. 사람들 웅성거림이 다시 부풀었다. 덕임은 그 웅성거림 사이에 멀리 둑길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실려오는 걸 들었다. 누가 먼저 총이라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다. 박 주사는 그 움찔함을 보고 오히려 목소리를 더 고르게 만들었다. 자, 괜한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은 오늘 살 일만 혀. 내일은 내일 위에서 내려올 거요. 덕임은 담장 그늘에서 등을 떼지 못했다. 박 주사는 물을 푸는 손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먼저 통제하고 있었다. 곰배가 덕임 뒤쪽에서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덕임은 고개만 살짝 돌려 눈으로만 말했다. 보지 마라. 보기 시작하면 끼어들고 싶어진다. 끼어들면 표식이 된다. 우물가가 조금 한산해지자 박 주사는 종이 뭉치를 가슴에 꽂고 우물 뒤쪽 그늘로 몸을 옮겼다. 거기서 그는 면사무소 잔심부름 사내를 손짓으로 불렀다. 손엔 연필 몽단과 얇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방금 그 사람들 숫자 대충 적어놔. 남정네 몇, 안악 몇에 몇. 주사님 이름은 나중에. 지금은 숫자만 있어도 위에는 문제로 보이제. 그리고 들어온 것들 때문에 물이 모자라다. 곡식이 모자라다. 그 말 보고서에 꼭 넣어. 사내가 끄덕이며 수첩에 긁어 적었다. 박 주사는 주변을 흘끗 훑고 말을 낮췄다. 괜히 뒷말 나와 불어. 누가 퍼줬다, 누가 숨겨줬다 이런 말, 그런 말 나오면 마을이 먼저 갈라져. 갈라지면 다툼이 나고 다툼이 나면 누가 먼저 끌려가겠냐. 사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 사람들 어디로 묻게 할라요? 박 주사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창고는 안 돼. 비어있는 윤회준네 헛간 있지? 거구로 보내. 우리랑 딱 붙여놓지 말고. 눈에 띄면 책임이 생겨. 그는 마지막을 똑바로 박았다. 책임이 생기면 다 죽어. 사내가 수첩을 덮으며 또 물었다. 글씨는 누가 적을라요? 박 주사가 코끝을 문질렀다. 야학 선생. 그 사람 손이 깨끗하니 펜 잡기엔 딱이여. 필요하면 불러다 써. 대신 뒤탈 남은 그 사람한테 원망이 몰리게 둘 거요. 세상은 원망받을 사람을 꼭 하나 만들어. 덕임은 숨을 삼켰다. 바다와 싸우는 두군 눈에 보이지만 사람 마음을 막는 두군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박 주사는 그 보이지 않는 둑을 하루하루 쌓고 있었다. 물길을 막으려면 삽이 필요한데 저 사람은 종이로 사람 발을 묶는다. 덕임은 그 종이가 더 무서웠다. 덕임은 조용히 발을 떼어 집 쪽으로 돌아섰다. 발 뒤꿈치에 개틀기 들러붙고 손바닥에 남아있는 소금결이 또 한 번 찢어졌다. 오늘은 보리 한 줌을 건넸고 내일은 무엇을 건네야 할지 그건 아직 이름도 없었다. 다만 박 주사 손에 들린 종이 뭉치처럼 서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 끝에서 덕임은 한 번 둑 쪽을 돌아봤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염기 섞인 냄새가 코를 때렸고 물 빠진 갯벌은 검은 속살을 드러낸 채 말라가고 있었다. 밀물은 다시 올 터였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위에서라는 말이 더 먼저 덮칠 것 같았다.
덕임은 입술을 깨물고 아무도 보지 않게 손가락으로 자기 손의 상처를 눌렀다. 오하, 민우. 초가 지붕 끝에서 빗방울 같은 게 떨어졌다. 비는 아닌데 바닷바람이 습기를 끌고 와 얹어놓은 듯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매달린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줄었다. 민우는 그 그림자처럼 마음도 늘어졌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창밖으로는 둑길 쪽 소란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멀리서 발자국이 자꾸 겹쳐 들렸다. 사람 발은 소금밭보다 더 질척했다. 한 번 찍히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민우는 노트를 펼쳤다. 종이는 멀쩡한데 손끝이 먼저 축축했다. 손바닥에 땀이 차면 글씨가 미끄러지고 미끄러진 글씨는 뜻도 같이 흐려진다. 그는 잉크병 마개를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 했다. 붓끝이 종이에 닿기도 전에 기침이 목을 긁고 올라왔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수록 더 거칠게 터졌다. 기침 뒤에 남는 쇳맛이 혀를 쓰게 만들었다. 전쟁이 나면 문서도 도장도 무너진다.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종이와 도장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은 총 앞에서 늘 먼저 무너진다. 그렇다면 종이 따위는 바람에 날려가면 그만이다. 그런데 오늘 우물가에서 들은 말들은 종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양만 바꿔 다시 서는 것처럼 들렸다. 무너지면서도 남는 것. 폐허 속에서도 사람 목을 조이는 것. 노트 한쪽엔 피난민 가족을 처음 본 날의 문장이 남아 있었다. 말투가 낯설다. 배고픔은 낯설지 않다. 그 아래엔 덕임이 보리 한 줌을 내주던 손의 결이 적혀 있었다. 손의 갈라짐, 소금 기밴 냄새, 눈이 흔들리다 굳어지는 순간. 민우는 그 장면을 사람의 선택으로 쓰고 싶었다. 하지만 마을은 그 장면을 누가 퍼줬다로 바꾸어 소문낼 것이었다. 선택은 기록이 되는 순간 주인의 손을 떠난다. 문이 삐걱 열리며 바람이 훅 들이쳤다. 덕임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뛰어든 것도 아니었다. 바람만 들어왔다가 나갔다. 등잔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고 종이 가장자리가 들썩였다. 민우는 그 종이를 누르며 생각했다. 총알이 날아오면 이 종이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총알이 오기 전까지 이 종이는 누군가의 이름이 되어 남을 것이다.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누군가 초가 앞에 잠깐 섰다. 민우는 숨을 멈췄다. 기침이 올라오려는 걸 손등으로 막았다.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잠시 후 덕임이 낮게 말했다. 선생, 안에 있는가? 민우는 문을 열었다. 덕임은 문턱을 넘지 않았다. 그게 덕임이 사람 사이에 두는 선이었다. 가까이 오면 소문이 되고 소문은 누군가의 칼이 된다. 덕임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는데도 손바닥이 꽉 쥔 것처럼 보였다. 우물가에서 박 주사가 종이 꺼내 들었단께. 덕임이 말했다. 말끝이 짧았다. 길게 말하면 감정이 붙고 감정이 붙으면 흔들린다. 덕임은 흔들릴 틈을 잘 주지 않았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 인간 당신 손 빌릴 거요. 왜요? 덕임이 씁쓸하게 코웃음을 쳤다. 글씨. 그 한마디가 방 안으로 들어와 등잔불 아래에 눌러앉았다. 글씨가 사람을 살린다고 믿던 사람 앞에 글씨가 사람을 묶는다고 말하는 여자. 민우는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덕임이 문틈 너머로 노트를 흘끗 봤다. 종이 위에 번진 글씨가 바람에 살짝 들렸다가 가라앉았다. 덕임의 눈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덕임은 글씨를 읽진 못해도 글씨가 불러오는 일은 읽었다. 선생, 덕임이 낮게 말했다. 전쟁이 오면 종이가 먼저 젖어불어.
젖은 종이는 손에 달라붙고 달라붙은 건 떼기 힘들제. 덕임은 그런 비유를 쉽게 했다. 갯벌을 아는 사람은 사람 마음도 갯벌처럼 본다. 민우는 잠깐 말이 막혔다. 종이와 도장이 무너진다던 자신의 문장이 덕임의 한마디 앞에서 뒤집혔다. 무너진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무너져 흙이 되면 그 흙이 다시 발목을 잡는다. 그는 노트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손이 멈추질 못했다. 기록을 멈추면 모든 게 소문으로만 남는다. 소문은 가장 센 혀가 주인이 된다. 민우는 그게 두려웠다. 자신이 적으면 적는 대로 누군가를 해칠까 두렵고 적지 않으면 적지 않는 대로 더 큰 해가 올까 두려웠다. 둘 다 두려우면 사람은 결국 익숙한 쪽으로 간다. 민우에게 익숙한 건 펜이었다. 나는 민우가 입술을 떼며 말했다가 멈췄다. 나는 중립이다 같은 말은 여기서 가장 위험했다. 중립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덕임이 먼저 끊어줬다. 나한테 말은 하지 말아라. 덕임은 민우를 보지 않고 말했다. 당신은 당신 할 일 해. 근디 종이가 사람 목조를 떼는 종이한테도 물 먹여야 혀. 민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알지 못했지만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종이에 물을 먹인다. 글씨를 지운다. 기록을 숨긴다. 증거를 없앤다. 덕임이 요구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살아남기였다. 민우는 살아남기의 문법을 아직 다 배우지 못했다. 덕임이 돌아서려다 멈췄다. 그리고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피난민 그 집, 밤엔 헛간으로 몰린다더라. 박 주사가 그리 굴릴 거요. 덕임은 말끝을 지웠다. 더 말하면 분노가 나오고 분노는 이를 그르친다. 민우는 모간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느꼈다. 제가 가서 덕임이 고개를 젓고 한 번 더 짧게 잘랐다. 가지 마라. 선생이 가면 그 집이 더 찍힌다. 그 말은 친절도 아니고 냉정도 아니었다. 덕임은 사실만 꺼내놓고 돌아섰다. 덕임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 바닷바람 냄새가 남았다. 소금기 섞인 습기. 민우는 노트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손바닥 열이 종이에 옮겨가며 종이가 조금 더 축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글씨가 젖으면 번진다. 번진 글씨는 읽는 사람이 마음대로 읽는다. 민우는 그게 싫어 더 또렷하게 쓰려고 했다. 그는 새 페이지를 넘기고 오늘 날짜를 적었다. 연필로 쓰려다가 잉크로 바꿨다. 잉크는 번지지만 번지는 건 피할 수 없었다. 피할 수 없다면 번지기 전에 남겨야 했다. 우물가에서 명부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그렇게 적고 잠깐 멈췄다. 명부. 그 단어는 잉크보다 진하게 마음에 남았다. 이름을 적는 순간 그 이름은 사람에서 떨어져 나와 종이에 붙는다. 종이에 붙은 이름은 누가 들어도 그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을 잡아가면 잡아간 쪽은 죄가 없어진다. 죄는 종이가 대신 뒤집어 쓴다. 민우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문질렀다. 거친 섬유가 손끝에 걸렸다. 종이는 사람처럼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쓴다. 또 한 번 기침이 터졌다. 이번엔 참지 못했다. 기침이 끝나고 민우는 잉크병 옆에 놓인 작은 도장 자국을 보았다. 박 주사가 남기고 간 듯한 붉은 번짐. 종이 위에 정식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민우는 그 붉은 번짐이 피처럼 보였다. 전쟁은 아직 두까지 오지 않았는데 종이 위엔 이미 피가 있었다. 바깥에서 갑자기 고함이 터졌다. 둑길 쪽이었다. 탕, 탕, 들었냐? 저쪽 서 탕탕 혔다. 그 소리는 총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됐는데 사람들 마음은 이미 총을 만들고 있었다.
민우는 펜을 떨어뜨렸다. 펜촉이 종이를 찢었다. 작은 찢김이 생기자 그는 이상하게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작았다. 그런데 그 작은 소리가 사람 목숨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우는 노트를 급히 덮고 등잔불을 손으로 가렸다. 바람이 한 번 더 세게 불었다. 초가 지붕이 우두둑 울었다. 그는 노트를 품에 넣을지 바닥에 숨길지 잠깐 망설였다. 망설이는 사이 바깥 고함이 더 커졌다. 인민군 내려온다 카더라.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민우는 알았다. 이제 종이는 정말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무너지는 종이의 조각들이 명부가 되고 표식이 되고 죄가 되어 사람을 더 오래 붙잡을 것이다. 그는 노트를 품에 넣지 않았다. 대신 초가 뒤쪽 장독대 및 빈틈에 밀어 넣었다. 흙냄새와 장냄새가 섞인 곳. 거긴 기록이 썩을 자리였다. 썩는 기록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오늘 처음 배웠다. 6화 총성 소문. 초가 지붕 위로 바닷바람이 낮게 훑고 지나갔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소금기와 흙냄새가 함께 남았다. 둑 너머 바다는 잿빛으로 엎드려 있었다. 밀물인지 썰물인지 물의 숨결이 오늘따라 더 거칠었다. 갯벌 위로 난 길은 아직 드러나 있었지만 그 길을 밟는 발자국은 어제보다 불안하게 흩어졌다. 소금밭 가장자리의 얇은 물막이에도 잔물결이 쓸려 하얗게 말라있던 소금기들이 젖은 손처럼 번들거렸다.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였다. 물을 뜨러온 게 아니라 귀를 들고 온 얼굴들이었다. 탕, 탕. 어젯밤부터 입에서 입으로 굴러온 그 소리. 오늘은 소리만이 아니었다. 멀리서 천둥 같은 울림이 한 번 뚝 떨어졌다. 하늘이 아니라 땅이 울리는 소리였다. 닭이 울다 말고 바람이 잠깐 멎었다. 누군가 입술을 핫자 짠맛이 남았다. 그 짠맛이 바닷바람 때문인지 겁 때문인지 모를 정도였다. 지금 들었냐? 뭐가? 총성이여, 총성. 에이, 둑 넘어서 돌 깨는 소리겠지. 돌 깨는 소리가 저렇게 깊어?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말끝을 삼켰다. 삼키는 목을 대가 한꺼번에 움직였다. 그때 둑길 쪽에서 자전거 한 대가 비틀거리며 내려왔다. 바퀴가 모래를 핥고 지나가며 사각사각 울었다. 자전거를 탄 사내는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건 땀이 아니라 소금물 같았다. 읍내가. 사내는 말이 나오기 전에 침부터 삼켰다. 뭐가 읍내가? 박 주사가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크고 발끝은 뒤로 빠져 있었다. 큰 길로 군인들 쫙 내려온다 카더라. 아니, 내려오긴 뭐가 내려와 올라온다 카더라. 인민군이요. 인민군이란 말이 우물가 바닥에 떨어졌다. 누군가는 아이고 하고 탄식을 삼켰고 누군가는 그런 소리 마라 하고 화를 냈다. 화는 겁을 숨기는 데 쓰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가 오늘로 바뀌는 소리가 났다. 소문이 날짜를 얻으면 현실이 된다. 박 주사가 손바닥을 휘저었다. 확실한 거냐? 확실한 거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려다 다시 흔들었다. 경찰서가 문 닫고 트럭이 막 사람들 짐 싸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둑길 저편에서 먼지가 일어났다. 먼지가 바람을 타고 먼저 왔다. 모래 냄새가 입안으로 들어왔다. 다음엔 엔진 소리가 들렸다. 둑길 위로 트럭 한 대가 나타났다. 차체에 흙이 잔뜩 붙어 있었고 사람 몇이 뒤에 매달려 있었다. 군복이든 경찰복이든 지금은 다 같은 색으로 보였다. 트럭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한 걸음씩 물러났다. 마치 바닷물이 밀려올 때 갯벌이 스스로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트럭 위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집에 들어가. 문 걸어 잠가. 또 다른 목소리가 섞였다. 쌀 챙겨. 애들 챙겨. 뒤돌아보지 말어. 트럭은 우물가 앞을 그냥 지나쳤다. 설명은 늘 늦었다. 트럭이 지나가며 바람을 한번 세게 휘감자 바가지가 넘어지고 물이 흙 위로 쏟아져 얇은 진창이 생겼다. 진창 위로 발자국이 겹겹이 찍혔다. 누군가는 넘어지며 왔다 하고 욕을 뱉었고 누군가는 소금자루 한 포대를 끌어안고 집 쪽으로 달렸다. 살려고 달리는 발은 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덕임은 우물가 가장자리에서 한 발도 안 움직이고 서 있었다. 사람들 눈이 트럭을 따라가느라 바쁜데 덕임의 눈은 사람들을 훑쳤다. 누가 먼저 달리는지, 누가 누구를 밀어내는지. 전쟁은 총부터가 아니고 밀치는 어깨부터 시작한다는 걸 덕임은 알고 있었다. 염전에서 소금자루 하나를 옮길 때도 가장 먼저 어깨가 부러지는 건 힘없는 쪽이었다. 덕임은 입술을 다물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입 안으로 들어오면 말이 자꾸 새어나가서였다. 덕임 옆에는 함경도 피난민 가족이 웅크리고 있었다. 낯설문 죄가 되기 쉬웠다. 아이가 울먹이며 뭔가를 말하려 하자 어미가 급히 입을 막았다. 쉿! 그 소리마저 눈에 띌까 두려워했다. 덕임은 그 어미 손등을 한번 봤다. 거친 손등. 자기 손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 꺼봐라. 누군가가 피난민 쪽을 흘겨보며 말했다. 말투가 저래서 더 수상한 거여. 수상은 네 혀가 수상하지. 쌍가마댁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런데 쌍가마댁도 눈은 오래 못 붙였다. 오래 보면 편이 된다. 편이 되면 같이 찍힌다. 쌍가마댁은 덕임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네 시방부터 애부터 챙겨야 혀. 덕임은 대답 대신 집 쪽 굴뚝을 한번 바라봤다. 연기는 아직 얇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 얇은 연기 하나가 목숨줄처럼 보였다. 박 주사가 다시 위에서를 꺼내려는 찰나 면사무소 쪽에서 종이 한 뭉치가 바람에 날려왔다. 종이는 팔랑거리며 흩어졌다. 그중 한 장이 덕임 발등에 붙었다. 글씨가 빽빽했다. 검은 잉크가 바닷바람을 먹어 가장자리가 번져 있었다. 읽지 못해도 알았다. 저런 종이는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를 적는 데 쓰인다. 종이가 둑처럼 세워지면 사람은 그 앞에서 줄을 서게 된다. 민우가 우물가 쪽으로 걸어왔다. 기침이 한 번 터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다. 눈밑이 퀭했고 손은 허공에서 갈 곳을 못 찾았다. 주머니 한쪽이 불룩했다. 덕임은 거기에 노트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 노트가 민우를 살릴지 민우 목을 조를지 아직은 몰랐다. 박 주사가 그를 보자마자 손짓했다. 선생, 글 아는 선생, 이리 좀 와보소. 민우가 멈칫했다. 덕임은 그 멈칫을 봤다. 멈칫하는 순간 사람은 이미 끌려간다. 박 주사가 종이를 한 장 펴들었다. 피난민들 어디서 왔는지 몇 식구인지 적어놔야 위에 보고를 하지. 지금 그게 민우가 말을 꺼내려다 기침을 삼켰다. 박 주사가 말을 잘랐다. 지금이니까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일 나. 위에서 찾으면 누가 책임질 거요. 책임이라는 말이 사람들 귀에 닿자마자 다들 고개를 돌렸다. 책임은 공중에 떠 있다가 가장 약한 어깨 위로 내려앉는다. 민우는 종이를 받지 않았다. 저도 확실한 걸 모릅니다. 박 주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확실한 건 적을 필요 없고 있는 대로 적으면 돼. 있는 대로. 그 말이 민우 속을 긁었다. 있는 대로 적는 손이 언젠가 있는 대로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민우는 알고 있었다. 덕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박 주사. 그 한마디에
박 주사의 목이 살짝 굳었다. 지금은 물이 먼저요. 사람부터 흩어지겄다. 박 주사가 코웃음을 쳤다. 물은 둑이 막아준다. 사람은 글로 막아야지. 덕임은 웃지 않았다. 글이 둑이 되면 둑이 사람을 찍어 눌러. 바닷바람이 또 한 번 세게 불었다. 비릿한 물냄새가 섞여왔다. 둑 너머에서 파도 한 줄이 둑을 치는 소리가 툭 하고 들렸다.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밀물은 늘 조용히 오는데 오늘은 사람들 심장 소리 때문에 더 시끄럽게 들렸다. 갯벌길 한쪽이 슬쩍 젖어들며 돌아갈 길이 조금씩 좁아졌다. 바다가 길을 걷어들이는 속도와 사람이 숨을 곳을 찾는 속도가 비슷해졌다. 가자. 덕임이 피난민 가족 쪽을 향해 낮게 말했다. 우물가 말고 뒤로. 피난민 어미가 잠깐 망설였다. 그 사이 누군가가 또 말했다. 저것들 데리고 어딜 가. 덕임이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낱날처럼 차갑게 번뜩였다. 네가 먹일 거 아님 혀다더. 그 말에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다. 조용해진 사이 또 한 번 울림이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공기가 먼저 떨렸다. 탕, 그리고 탕. 누군가는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물동이를 버리고 달렸다. 뛰는 발이 진창을 찍고 지나갔다. 흙탕물이 치맛자락에 튀었다. 흙탕물은 닦아내면 되지만 한 번 튄 공포는 닦이지 않는다. 민우가 덕임을 쫓아오려다 멈췄다. 박 주사가 그 팔을 잡았기 때문이다. 선생, 어디가? 여기서 정리부터. 민우의 눈이 덕임을 향했다. 덕임은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붙잡힌다. 덕임은 피난민 가족을 집 뒤 헛간 쪽으로 끌고 갔다. 헛간 문틈으로 짐승 땀과 젖은 볏짚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사람 냄새보다 덜 위험했다. 문을 반쯤 닫아두고 바깥을 보니 둑길 위로 먼지가 다시 일었다. 이번엔 트럭이 아니라 사람 무리였다. 피난 행렬인지 도망치는 군인인지 동네 사람들이 먼저 달려오는지 구분이 안 됐다.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몰려올 때 사람은 자기 것만 움켜쥔다. 덕임은 그 자기 것 속에 아이 얼굴이 먼저 들어온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걸 느꼈다. 덕임은 손끝으로 헛간 문짝을 꼭 잡았다. 거친 나무결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다.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었다. 멀리서 누군가 외쳤다. 인민군이여. 진짜 인민군이여. 그 외침이 해원둑 위를 쓸고 지나가 바다 위로도 흩어졌다. 바다는 아무 말이 없었다. 덕임은 속으로만 짧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살아남는 것만 남는다. 칠화, 장터. 장터는 장터 냄새가 아니었다. 생선 비린내도 엿기름 달큰한 김도 없고 대신 땀과 흙먼지, 오래된 삼배자루에서 올라오는 눅진한 곰팡내가 바닥을 깔았다. 사람들 숨이 서로 부딪혀 뜨거운 김이 되었다가 바람 한 줄기만 스치면 식어 칼처럼 살갗을 긁었다. 덕임은 소금자루를 품에 끌어안고 들어섰다. 소금은 까슬까슬해서 자루 밖으로 새어나온 가루가 손바닥에 들러붙었다. 손바닥이 소금에 젖어 하얗게 뜨는 건 익숙한데 오늘은 그 하얀 게 돈처럼 보이지 않고 이빨처럼 보였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사람들 눈빛 같은 이빨. 평소 같으면 소금 몇 대에 쌀 한 대쯤은 돌아왔다. 오늘은 저울추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전에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쌀이 어디 있다고 바꾸자고 혀. 쌀이 있어도 소금은 더 못 쳐. 아따, 그 소금 그 집 소금 아니냐. 누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에 옆 사람 귀가 먼저 일어섰다. 그 집이라는 말이 바람을 탔다. 덕임은 고개를 돌려 말한 얼굴을 찾지 않았다. 찾으면 눈이 맞고 눈이 맞으면
오늘 장터에서는 말이 아니라 손이 나온다는 걸 알았다. 줄이 있었다. 줄이라고 하기에도 우습고 그냥 사람 몸이 한 방향으로 엉겨붙어 있었다. 쌀을 푸는 집 앞, 보리쌀 몇 말 남았다는 소문이 동곳 앞, 마른 고구마 줄기를 내놓았다는 곳 앞. 사람들은 자루를 품에 안고 팔꿈치를 배에 박아넣고 틈이 생기면 그대로 들이밀었다. 서로의 숨결이 서로의 목덜미에 닿았다. 그 숨결은 연민이 아니라 경계였다. 덕임은 줄 밖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옆으로 돌았다. 줄에 서면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줄은 배고픔이 길어지는 것과 같았다. 바닥에 쏟아진 쌀겨를 밟는 발바닥이 바삭거렸다. 그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다. 오늘은 작은 소리에도 사람들이 돌아본다. 쌀겨 밟는 소리도 자루 끄는 소리도 훔치러 왔다는 신호처럼 들리니께 장터 한쪽에서 박 주사가 목청을 세우고 있었다. 밀지 마라잉. 다 순서가 있은께. 면에서 아니 위에서 지시 내려옴은 위에서 그 위가 어딘디. 니는 위가 배고프냐? 우린 지금 배가 고프다잉. 욕이 튀어나오자 박 주사 목소리가 한 번 꺾였다가 다시 억지로 펴졌다. 그는 두 팔을 벌려 막는 척했지만 발끝은 뒤로 빠지고 있었다. 누가 먼저 넘어질지, 누가 먼저 칼을 꺼낼지, 그걸 재는 눈치였다. 덕임은 그 눈치를 보며 속으로만 씹었다. 위라는 말은 오늘도 누군가의 입에 붙어 사람들을 묶는 줄이 된다. 줄은 길어지고 배는 더 고파진다. 덕임이 쌀 푸는 집 앞을 지날 때 자루를 꽉 끌어안은 손이 덕임 팔을 툭 쳤다. 쌍가마대기였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머리카락은 땀에 들러붙어 뺨에 지렁이처럼 붙어 있었다. 어째 니도 왔냐? 안 오면 우리 집이 굶어 죽겠는디 어쩔 거냐? 쌍가마대기 코로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는 소리였다. 징해 죽겠네. 장터가 아니여. 사람 눈이 다 짐승 눈이여. 덕임이 대꾸 대신 쌍가마대 어깨 너머를 봤다. 자루 몇 개가 사람들 발밑에서 찢겨 속이 보였다. 쌀 한 톨이 바닥에 튀면 그 톨을 주우려는 손이 2개, 3개 튀어나왔다. 그러다 손등이 부딪히면 내 거다 소리가 먼저 터졌다. 그때 장터 끝자락에서 낯선 말투가 들렸다. 억센 사투리인데 해온 것이 아니었다. 물물 한 모금만 주가 쓰시오.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꽂혔다. 함경도에서 내려온 그 가족이었다. 얼굴이 말라서 볼이 꺼졌고 눈만 커서 바짝 떴다. 아이가 자꾸 덜덜 떨었다. 떨림이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굶어서인지 구분이 안 됐다. 누군가가 혀를 찼다. 저것들 들어오고부터 쌀이 더 귀해졌단께. 말투가 이상하다잉. 동무락하네. 전쟁 남은 저런 것들이 먼저 손대는 법이여. 말은 빠르고 잔인했다. 덕임은 그 가족 쪽으로 한 걸음 나가려다가 발이 멈췄다. 발밑에 쌀겨가 붙어 신발창이 끈적거렸다. 마치 갯벌이 발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여기서 나가면이라는 계산이 먼저 떠올랐다. 나가면 저 말들이 덕임에게도 붙는다. 덕임이 이미 보리 한 줌 준 걸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덕임 집은 괜히 돕다 찍힌 집이 된다. 찍히면 쌀이 끊긴다. 끊기면 아이가 운다. 운 소리가 밤에 들리면 누군가 찾아온다. 덕임은 숨을 삼켰다. 이 동네에서 연민은 늘 장부가 없는 빚이었고 장부 없는 빚은 사람 목을 조르는 법이었다. 그 순간 함경도 아버지가 품속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보였다. 말라붙은 수건에 쌓인 낡은 은숟가락 한 자루였다. 이거랑 바꾸면 조금만. 그 말 끝이 떨어지기도 전에 옆에서 손이 툭 튀어나와
은숟가락을 낚아챘다. 이게 몸값어치가 있다고. 돌려주소. 돌려달락하면 뭐가 나오냐? 아이 울음이 터졌다. 울음이 장터 바닥을 굴러가며 사람들 종아리를 때렸다. 그런데도 사람들 발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발은 버티고 눈은 더 번뜩였다. 덕임은 그 장면을 보며 속이 싸늘해졌다. 저 은숟가락이 아니라 저 손이 문제다. 손이 먼저 나간 세상은 오늘은 은숟가락을 빼앗고 내일은 쌀자루를 빼앗는다. 모레는 사람을 빼앗는다. 쌍가마대기 이를 갈며 낮게 욕했다. 아따 사람 새끼들이. 덕임은 쌍가마댁 팔을 잡아당겼다. 혀를 닥쳐. 여기서 혀부터 나가면 맞는 건 우리가 먼저요. 쌍가마댁이 덕임을 노려봤다가 눈을 피했다. 피한 눈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방향을 튼 눈이었다. 장터 한복판에서 민우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는데 노트를 펴지도 못하고 가슴팍에 붙인 채였다. 기침이 올라오는지 입술을 눌러 막다가 눈만으로 주변을 훑쳤다. 덕임이 그쪽을 스치자 민우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인사할 때가 아니었다. 말은 귀에 걸리고 귀에 걸린 말은 곧 죄가 되었다. 쌀 푸는 집 뒤에 남은 거 있다 하더라. 누군가가 속삭이자 그 속삭임이 순식간에 사람들 뼈를 타고 번졌다. 줄이 움직였다. 움직인 줄은 곧 밀물처럼 한쪽으로 쏠렸다. 발이 서로 밟혔다. 누군가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자 그 비명 위로 또 다른 소리가 덮였다. 비켜. 내가 먼저 왔어. 어디서 새치기를 혀. 밀리는 몸들 사이로 바닥에 떨어진 쌀자루 하나가 질질 끌렸다. 끌리는 자루 끝에서 쌀이 새어나와 흰 점들이 길을 만들었다. 덕임은 그 흰 점들을 보며 염전에서 소금이 새는 길을 떠올렸다. 소금이 새면 누군가 따라온다. 따라오면 가져간다. 오늘은 쌀이 그 길을 만들고 있었다. 갑자기 도둑이여 하는 외침이 터졌다. 누가 누구를 도둑이라 부르는지도 모르는 외침이었다. 그 외침이 신호처럼 되자 한 사내가 쌀자루를 어깨에 메고 인파를 헤치며 뛰기 시작했다. 사람들 몸이 갈라졌다가 다시 닫혔다. 누군가 사내의 허리띠를 붙잡았고 허리띠가 끊어지며 천조각이 손에 남았다. 사내는 그대로 도망쳤다. 도망치는 등 뒤로 쌀이 뿌려졌다. 뿌려지는 쌀을 주우려는 손과 도망자를 잡으려는 손이 동시에 나왔다. 손이 겹치며 주먹이 되었다. 덕임은 본능적으로 자루를 더 끌어안았다. 옆구리에 팔꿈치를 박고 발을 반뼘 뒤로 뺐다. 넘어지면 끝이다. 넘어지면 자루를 뺏긴다. 자루를 뺏기면 집이 끝이다. 계산이 뼈마디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그때 누군가가 칼을 꺼내는 소리가 났다. 정확히 칼 소리라기보다 쇠가 헝겊을 긁는 소리였다. 짧고 마른 소리. 그 소리에 사람들 숨이 한번 멎었다가 다음 순간 더 크게 터졌다. 칼이다. 미쳤냐?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러나며 장터 바닥이 비었다. 비어있는 자리에 쌀 한 줌이 흩어져 있었다. 흩어진 쌀은 예뻤다. 예뻐서 더 잔인했다. 저 예쁨 때문에 사람이 칼을 꺼내는 거라니께. 박 주사가 뒤늦게 달려와 소리쳤다. 칼 넣어. 넣어라잉. 이러다 군인 오문 다 잡혀가. 그 말에 누군가가 비웃었다. 군인이 오문? 군인이 어딨냐? 총성부터 난다카더라. 총성? 그 말이 다시 장터 위로 떠올랐다. 총성이 아직 들린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 귀는 이미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귀는 무엇이든 총성으로 듣는다. 덕임은 그걸 알았다. 갯벌에서 바람이 불면
파도 소리를 먼저 듣게 되는 것처럼 함경도 아버지는 은숟가락을 빼앗긴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아이 울음이 멈추고 대신 훌쩍이는 숨만 남았다. 덕임은 그 가족을 한 번 더 바라봤다가 고개를 돌렸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꺼내놓으면 바로 찢길 자리라서 그랬다. 쌍가마대기 덕임 귓가에 바짝 붙어 중얼거렸다. 이거 시작이제. 덕임은 대답 대신 장터 바닥에 흩어진 쌀을 밟지 않으려고 발을 옮겼다. 밟으면 미끄러진다. 미끄러지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빼앗긴다. 오늘 장터는 그런 날이었다. 쌀 한 톨도 사람 한 사람도 넘어지면 끝장. 덕임은 결국 보리쌀 한 줌을 손바닥에 쥐어 쌀 푸는 집 주인에게 내밀었다. 주인은 덕임 소금자루를 힐끗 보더니 눈만 굴렸다. 이만큼으로는 반도 안 돼. 반이라도 줘. 우리 집은 오늘 밥이 끊기면 안 돼. 주인은 잠깐 망설이다가 종이 대신 눈치로 값을 매겼다. 종이가 없어도 사람은 도장을 찍는다. 그 도장은 혀끝이 아니라 손끝에 있다. 주인은 보리쌀을 움켜쥐고는 덕임에게 조그만 봉지를 던지듯 줬다. 손바닥만 한 양이었다. 덕임은 그 봉지를 받으며 속에서 뭔가가 서늘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이만큼이면 오늘은 버틴다. 내일은 모른다. 장터를 빠져나오는데 뒤쪽 골목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엉겨 들렸다. 오늘 밤에 저 창고 쪽 물자 숨긴 집이 있다 카더라. 피난민들 핑계대고. 말끝이 흐려졌지만 덕임은 그 흐려진 끝을 들었다. 말이 흐려지는 건 그 말이 이미 행동으로 넘어갈 준비를 끝냈다는 뜻이었다. 덕임은 봉지를 품속 깊이 넣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장터 바닥에 남은 쌀 한 톨이 햇빛에 번들거렸다. 번들거림이 마치 유혹처럼 보였다가 곧 피처럼 보였다. 둑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바닷물 냄새가 아니라 먼지와 땀 냄새를 더 몰아올리는 바람이었다. 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전쟁은 총으로만 오는 게 아니었다. 장터에서 사람 손끝에서 먼저 왔다. 파라, 김봉철. 장터를 빠져나온 사람들 발걸음이 이상했다. 다들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데도 곧장 가지 않고 골목 어귀마다 멈춰 섰다. 숨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짐을 고쳐 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먼저 말을 꺼내나 기다리는 꼴이었다. 말이 먼저 나와야 손이 따라 나오는 법이니께. 해가 기울자 바람이 바뀌었다. 낮에는 땀과 먼지가 들러붙어 있었는데 저녁 바람은 둑 쪽에 눅진한 물레를 끌고 왔다. 그 물레가 사람들 속을 더 뒤집었다. 바다 냄새는 늘 기다리는 냄새였는데 오늘은 밀려드는 냄새였다. 한번 들어오면 발목부터 잡아당기는 갯벌 같은 냄새. 김봉철은 장터 끝자락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품에 쥔 건 없었다. 자루도 없고 봉지도 없고 손바닥엔 쌀겨만 묻어 있었다. 손바닥을 문지르면 바삭거리는 감촉이 났다. 그 바삭거림이 오늘 자기 몫이 부서져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낮부터 몇 번이나 같은 장면을 봤다. 누군가 어깨에 쌀자루를 메고 뛰면 누군가가 도둑이여 소리치고 그 소리가 사람들 심장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둑을 잡기보다 바닥에 흩어진 쌀부터 주었다.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 배고프면 손이 먼저 간다. 다만 손이 먼저 가는 세상이 한번 열리면 그 손은 결국 사람 목도 잡는다. 봉철은 이를 갈았다. 우리 몫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때가 있었다. 해방 소식이 돌던 날 그는 회관 마룻바닥을 쿵쿵 치며 외쳤다. 이젠 우리 땅이라고. 이젠 우리 소금이라고. 그런데 오늘 장터에서 우리는 한 번도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만 불렀다. 내 쌀, 내 자루,
내 새끼, 내 목숨. 골목 한쪽에서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저짝 마을은 벌써 쓸려 내려간다 카더라. 못이 쓸려? 군대가 내려온다자녀. 빨간 그거. 말끝이 흐려졌다. 말이 흐려지는 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귀가 많아서였다. 귀가 많으면 말은 짧아지고 짧아진 말은 더 빨리 번진다. 봉철은 그 말에 눈꺼풀이 한 번 떨렸다. 내려온다. 그 말이 이상하게 달았다. 달다는 게 웃기지만 사람 마음은 그럴 때가 있다. 견딜 힘이 없을 때 누가 와서 뒤집어 주길 바란다. 뒤집히면 지금 밟히는 발이 남의 발을 밟을 수 있으니까. 그때 누군가가 봉철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속삭였다. 봉철아, 니 아직도 손만 비비고 있을 거냐? 봉철이 고개를 돌렸다. 같은 소작패 중 하나였다. 눈밑이 퀭하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다. 사람은 굶으면 입술이 먼저 마른다. 말할 힘이 줄어드니 말 대신 눈으로 말한다. 뭘 어쩌라고. 어쩌긴 뭘 어째. 세상이 뒤집힌다 함은 우리도 뒤집어야지. 뒤집어. 봉철이 그 말을 굴려보듯 입안에서 씹었다. 뭘. 사내가 턱으로 회관 쪽을 가리켰다. 저 인간들 있자녀. 맨날 완장 찾던 것들. 말로 우리를 눌렀던 것들. 위에서 타령하던 것들. 봉철은 회관 쪽을 바라봤다. 박 주사가 낮에 장터에서 떠들던 모습이 스쳤다. 팔을 벌려 막는 척 발끝은 뒤로 빼던 그 꼴. 사람들을 묶어놓고 자기만 빠져나갈 구멍 보는 꼴. 그리고 그 꼴 뒤편에 늘 붙어있는 이름이 있었다. 최판석? 판석은 오늘 장터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지만 판석의 냄새는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길목을 쥐는 냄새, 사람들을 갈라세우는 냄새, 누군가를 불순이라 부르는 냄새. 봉철의 손가락이 자꾸 움찔거렸다. 손가락이 움찔거릴 때는 주먹을 쥐고 싶다는 뜻이다. 그런데 주먹은 빈손이면 아프다. 아프면 주저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구를 찾는다. 도구가 손에 들어오면 마음은 해야 한다 쪽으로 기울어 버린다. 니 오늘 봤지. 옆 사내가 더 바짝 붙었다. 피난민 아버지가 은숟가락 내밀다 뺏긴 거. 봉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봤다. 봤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곧 차가워졌다. 뜨거움은 연민이었고 차가움은 계산이었다. 저렇게 당하는 건 내일은 우리일 수 있다. 그 생각이 들면 사람은 남을 돕기보다 자신을 무장한다. 그게 남 일이냐? 사내가 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저것들 들어오면 저것들부터 털어야지. 그래야 우리 새끼가 산다. 봉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털어야 한다. 말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나눠야 한다였는데 오늘은 털어야 한다였다. 말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바뀐다. 회관 뒤편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기척이 났다. 기척은 소리보다 먼저 온다. 누군가가 발을 끌고 누군가가 침을 뱉고 누군가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는 냄새가 섞인다. 그런 기척이 모이면 모임이 된다. 모임은 곧 우리다. 배고픈 우리는 힘이 세다. 힘이 세고 겁이 없다. 겁이 없으니 핑계가 필요하다. 핑계는 늘 그럴듯한 말이다. 치안, 질서, 자위, 정의. 말은 옷이고 옷은 쉽게 갈아입는다. 봉철이 회관 뒤로 걸음을 옮겼다. 발밑 흙이 아직 낮의 열을 품고 있었다. 흙이 뜨거운 건 괜찮았다. 사람 마음이 뜨거운 게 문제였다. 회관 뒤편 바람이 덜 드는 담장 아래에 서너 명이 먼저 모여 있었다. 낫, 괭이, 삽자루 같은 것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농기구는 원래 땅을 파는 것인데 오늘은 사람 마음을 판다.
누군가가 낱날을 손톱으로 툭툭 두드렸다. 쇠가 마른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봉철 목 뒤가 서늘해졌다. 왔다. 누군가가 봉철을 보고 말했다. 봉철은 고개만 끄덕였다. 오늘 장터꼴 봤냐? 봤지. 이대로면 우리 집 먼저 털린다. 누가 턴다는디? 누가긴 누가요. 말하는 사람이 고개를 한쪽으로 까딱했다. 완장 찾던 것들, 길목 쥐던 것들, 쌀 숨겨둔 것들, 그리고 그 뒤에서 웃던 것, 그 뒤에서 웃던 것. 판석이었다. 판석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도 다 알았다. 이름을 직접 말하면 그 이름이 귀에 걸린다. 귀에 걸리면 누군가가 면사무소에 가서 떠벌린다. 떠벌리면 밤에 끌려간다. 끌려가는 세상은 아직 아니지만 끌려갈 세상은 이미 사람들 혀끝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봉철은 말없이 벽에 기대어 있던 낫 하나를 들어 올렸다. 낫자루는 땀과 기름에 젖어 반들반들했다. 손에 익었다. 손에 익은 것이 무섭다. 손에 익은 건 마음이 덜 망설인다. 봉철은 낱날을 엄지로 살짝 밀어봤다. 날이 예리했다. 예리한 건 소금을 깎는 칼날 같았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한다지만 칼날은 사람을 썩게도 만든다. 뭘 할 건디? 봉철이 낮게 물었다. 한 사람이 씩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헛바람 같은 소리였다. 먼저 지키자고 할 거요. 지키자? 그래. 지키자고 모이면 누가 뭐라 혀. 전쟁 났다는데 지키자는데. 그 말이 봉철 가슴 안에서 한 번 굴렀다. 지키자는 말은 늘 옳다. 그래서 무섭다. 옳은 말 뒤에 무엇이 붙든 옳은 말은 사람들을 끌고 간다. 근디 지키다가 다른 놈이 말끝을 흐렸다. 지키다가 뭐? 지키다가 가져와야지. 그 말에 모인 사람들 눈이 동시에 번뜩였다. 가져온다는 말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옮긴다는 뜻이다. 옮기려면 손이 필요하다. 손이 필요하면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가 필요하면 핑계가 필요하다. 그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 핑계였다. 봉철은 낫을 내려놓지 않았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자루의 온기가 묘하게 편했다. 편하면 위험하다. 위험한 건 늘 편한 얼굴로 온다. 그때 담장 너머로 발소리가 스쳤다. 누가 지나가다 멈춰서는 기척. 덕임이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목이 이쪽이었고 덕임은 사람 냄새를 피해 빠른 길로 다녔다. 덕임이 담장 아래 모인 낫들을 보고 발을 멈췄다. 눈은 조용했지만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품속에 든 작은 봉지가 얼마나 무거운지 덕임만 알았다. 봉철아. 덕임이 낮게 불렀다. 봉철은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덕임을 봤다. 집에 나가. 봉철이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다. 뭘 하려고 모였냐? 전쟁이요. 전쟁 남은 지켜야지. 덕임은 담장 아래 기대어 있는 낫과 삽자루를 봤다. 지키자는 말과 도구가 한자리에 모이면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덕임은 알았다. 염전 창고 앞에서부터 사람들 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봐왔으니께. 덕임이 한 발 다가오려다 멈췄다. 가까이 가면 덕임도 그 모임의 일부가 된다. 일부가 되면 덕임 집도 같이 찍힌다. 덕임은 목을 한번 삼키고 말했다. 지키는 건 지키는 거고 되갚는 건 되갚는 거다. 그 말에 봉철 얼굴이 잠깐 굳었다. 굳은 얼굴이 곧 분노로 달아올랐다. 되갚지 말락하냐? 말린다고 말려지겄냐? 덕임이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근디 되갚는 길에 우리 새끼가 끼면 우짤 건디. 봉철이 코로 숨을 뿜었다. 우리 새끼 살릴라고 하는 거요. 새끼 살릴라고 시작한 일이 새끼 죽이는 꼴로 끝나는 거 덕임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끝까지 하면 싸움이 된다. 덕임은 싸움을 이기고 싶지 않았다. 싸움은 이겨도 남는 게 없다. 남는 건 원한뿐이다. 봉철은 덕임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낱날을 다시 만지작거렸다. 니는 염전 지킨다 함은 나 들자녀. 나도 들지. 덕임이 조용히 말했다. 근디 나가 드는 낫은 우리 집 밥 지킬라고 드는 낫이여. 사람 목 따려고 드는 낫이 아니여. 봉철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 멈춤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멈춤 다음에는 늘 더 큰 움직임이 온다. 밀물처럼. 그때 누군가가 급히 뛰어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총성 낯딱하네. 저짝 큰 길에서. 말이 끝나자 모인 사람들 눈이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돌아갔다. 총성은 아직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만 소문은 이미 총성이었다. 총성은 귀를 흔들고 귀가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은 기댈 곳을 찾는다. 오늘 그들이 기대려는 건 우리라는 모임과 손에 쥔 도구였다. 봉철이 낫자루를 움켜쥐었다. 손등 핏줄이 솟았다. 오늘 밤, 봉철이 말했다. 목소리가 전보다 단단해졌다. 각자 집에 있는 것들 챙겨와. 낫이든 삽이든. 누군가가 물었다. 뭘 지킬 건디? 봉철이 잠깐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아주 짧게 말했다. 우리 목. 그 짧은 말이 덕임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우리 몫이라는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온 모양이 달랐다. 예전의 나눔이 아니라 오늘의 회수였다. 회수는 되돌려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마음이 덜 아프게 포장될 뿐이다. 덕임은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이 닿지 않는 순간이 있다. 말이 닿지 않으면 남는 건 계산이다. 덕임은 품속 봉지를 더 깊이 끌어안고 집으로 방향을 틀었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머릿속 계산도 빨라졌다. 오늘 밤 어디에 숨길지, 아이를 어디로 보낼지, 창고 뒤가 나을지, 둑 아래가 나을지, 바람이 불면 소리가 새니 담벼락 쪽이 나을지, 이런 계산은 슬프지 않았다. 슬플 틈이 없었다. 뒤에서 봉철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다. 니들도 알제? 세상이 뒤집힘은 도장은 손에 찍히는 거여. 덕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목 뒤로 바닷물 냄새가 더 짙게 올라왔다. 둑 너머에서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직 밀물 시간은 아니었는데도 사람 마음의 밀물이 먼저였다. 민우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노트를 펴지 못한 채 손가락만 노트 모서리를 문질렀다. 글씨를 쓰면 남는다. 남으면 증거가 된다. 증거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먼저 죽일 수도 있다. 민우의 숨이 짧아졌다. 기침이 올라와 입술을 눌러 막았다. 눈앞에서 우리 몫이라는 말이 다른 칼로 변하는 걸 보는데도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혜원은 늘 썰물과 밀물로 사람을 시험해왔다. 오늘은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시험했다. 그리고 시험은 늘 같은 문제였다. 살기 위해 어디까지 갈 거냐? 덕임은 집으로 향했고 봉철은 사람들을 모았다. 둑은 가만히 있었지만 마을은 이미 한 번 무너졌다. 구하, 덕임집. 둑길에서 집까지는 가까웠다. 그런데 오늘은 발이 갯벌처럼 질었다. 바다 냄새가 더 눅진했고 갈대가 바람에 비벼내는 소리가 뒤통수를 긁었다. 덕임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따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날이라 자꾸 뒤돌아봤다. 문틈으로 등잔불이 새었다. 기름탄 냄새가 먼저 맞았다. 덕임이 문고리를 밀기도 전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아왔다. 어디를 쏘다니고 이제 오냐? 소문 못 들었냐? 들었은께 왔제.
덕임은 신발을 벗어 흙을 털었다. 발 뒤꿈치에 말라붙은 갯벌이 검은 가루로 떨어졌다. 흙도 소문도 한번 묻으면 잘 안 떨어진다. 덕임은 그런 생각을 했다. 방 안엔 아이가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다. 눈만 컸다. 덕임 손엔 보리쌀을 싸둔 천 조각이 축축했다. 피난민에게 내주고 남은 것, 더 정확히는 내줄 만큼만 남겨둔 것. 덕임은 그 천을 아궁이 옆 항아리 뒤로 밀어 넣었다. 시어머니 시선이 따라오자 덕임은 일부러 소금단지 뚜껑을 열었다. 하얀 가루가 한숨처럼 올라왔다. 덕임은 손바닥에 조금 떠올렸다. 까슬한 결정이 송금 사이로 파고들었다. 썩지 말라고 쌓아둔 게 오늘은 숨기려고 쓰일 것 같았다. 덕임은 방 안을 훑었다. 숨길 곳을 찾는 눈은 살림을 찾는 눈과 달랐다. 살림은 보여야 하고 숨김은 안 보여야 한다. 덕임은 마루 밑을 손으로 더듬었다. 흙바닥과 나무 틈 사이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었다. 덕임은 마루 밑만 보고 끝내지 않았다. 문 밖으로 한번 나가 처마 밑을 올려다봤다. 볏짚이 엉겨붙은 지붕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낮에 사람들이 지나가며 흩뿌린 흙먼지가 젖어 비린내와 섞여 코를 찔렀다. 덕임은 장독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가장 뒤쪽 장독 밑에 흙을 발끝으로 살짝 파보았다. 삽이 없어도 발로 파지는 정도면 다른 발도 파고들 수 있다. 숨길 건 땅보다 사람이 먼저 파헤친다.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다. 네 애비는 아직 소식도 없냐? 없어. 전쟁 남은 사람은 더 안 돌아온다 카더라. 덕임은 입술만 깨물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건 사치였고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더 큰 사치였다. 덕임은 기다림 대신 오늘 밤을 샜다. 오늘 밤만 넘기면 내일 새벽 썰물길이 열릴 것이다. 갯벌길은 사람 눈에 잘 안 띈다. 대신 발이 빠지고 발이 빠지면 숨도 빠진다. 덕임은 그 둘을 저울질했다. 둑길은 빠르다. 대신 사람으로 막힌다. 갯벌은 느리다. 대신 사람도 물도 숨길 수 있다. 덕임은 아이 손에 부드러운 천 조각을 쥐어줬다. 기름 냄새가 밴 천이었다. 이거 입에 물어라. 소리 나오면 안 된다.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숨바꼭질 또 해? 숨바꼭질이 아니라 살기요. 덕임은 말끝을 삼키고 아이를 토방 아래로 데려가 연습을 시켰다. 아이가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덕임은 마루 위에 무릎을 꿇고 귀를 댔다. 숨이 들고 나는 소리가 나무 틈으로 올라왔다. 덕임은 손바닥으로 틈을 막아 소리를 죽여보기도 하고 집단을 덮어보기도 했다. 손바닥에 남은 소금이 땀과 섞여 따끔하게 파고들었다. 그 따끔함이 덕임을 깨웠다. 아프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마당 너머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잠깐 났다가 바로 끊겼다. 웃음이 끊기는 속도가 너무 빨라 덕임은 몸을 굳혔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모르거나 너무 알아서 미쳤거나 둘 중 하나다. 덕임은 낫을 찾았다. 벽에 걸어둔 낫을 내려 쌀자루 옆에 눕혀두었다. 숨기지도 드러내지도 않게 필요할 때 손이 먼저 닿는 자리였다. 덕임은 아이를 다시 앉힌 채 손짓만 했다. 아이가 조심조심 다가오자 덕임은 어깨를 살짝 눌렀다. 낮추라는 뜻이었다. 말하지 마라. 누가 오면 엄마 또 사람들이 와. 바람이라 생각혀. 지나가. 덕임은 소금단지에서 조금 더 작은 주머니에 넣었다. 보리 헝겊도 꺼내 소금과 같이 싸보았다. 쌀 냄새가 나면 쥐가 오듯 사람도 온다. 덕임은 손끝으로 보리를 눌러 자리를 잡았다. 손이 아프도록 누르는데도
마음은 눌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낮게 물었다. 니 도망갈락하냐? 둑길도 사람으로 막힘은 길이 아니여. 덕임은 마루 밑 구멍에 주머니를 밀어 넣었다. 그 다음은 아이였다. 덕임은 아이를 안아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은 연습이다. 막상 오면 손이 떨려 구멍을 못 찾을 테니까. 너 따라요. 덕임은 아이 손을 잡아 구멍 앞에 세웠다. 역으로 들어감은 숨이 목에 걸려도 소리 내지 마라. 알겠냐? 아이 눈이 더 동그래졌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덕임은 그 끄덕임이 믿음이 아니라 엄마 말에 익숙해진 몸의 반사라는 걸 알았다. 그럼 반사로라도 살아야 했다. 밖에서 발소리가 스쳤다. 덕임은 먼저 등잔불을 낮췄다. 불이 낮아지자 방 안의 그림자가 두꺼워졌다. 덕임은 숨을 더 작게 나눠 쉬었다. 두드림은 없었다. 담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쳤다. 덕임아 있냐? 쌍가마댁이었다. 덕임이 문을 조금 열자 쌍가마댁이 고개만 밀어 넣었다. 얼굴엔 땀도 눈물도 아닌 게 번들거렸다. 너 낮에 보리 줬다며. 누가 그걸 혀로 옮겼대. 이 동네 혀는 바닷물보다 빨러. 징해 죽겄다. 쌍가마댁은 마당에서만 말했다. 목소리를 낮추는 게 더 무서웠다. 면설에서도 말이 돈다. 피난민 따라 빨갱이도 온다고. 보리 준 집부터 찍힌다 카네. 배고파 죽을 사람한테 준 것뿐인데. 그뿐이 목줄 대는 세상 오문 어쩔라냐. 쌍가마댁은 아이를 흘끗 보고 손을 내저었다. 니는 네 새끼부터 챙겨라. 오늘 밤 잠 푹 자지 마라. 그리고 돌아섰다. 덕임은 문을 닫았다.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려 손바닥으로 문짝을 한 번 더 눌렀다. 소문도 저렇다. 한 번 퍼지면 누가 주워 담는지 모른다. 덕임은 아이의 옷고름을 다시 묶어주었다. 매듭이 자꾸 틀렸다. 손바닥엔 소금이 남아 끈이 미끄러졌다. 덕임은 침을 묻혀 닦아내려다 멈췄다.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 밤이 올 것 같았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둑 쪽에서 쿵 하는 울림이 전해졌다. 포탄인지 천둥인지 아니면 누가 문짝을 걷어찼는지 분간이 안 됐다. 분간이 안 된다는 사실이 더 정확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든 전쟁이 될 수 있다. 덕임은 아이를 방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데려가 앉혔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 땅 때문이요. 덕임은 대꾸하지 않았다. 이유가 아니라 방법이 필요했다. 덕임은 소금단지 뚜껑을 꼭 닫았다. 뚜껑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에 가슴도 같이 닫히는 것 같았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길게 뽑아냈다. 그 그림자가 둑처럼 방안을 가르며 누웠다. 덕임은 그 선을 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아이와 시어머니 사이에 앉았다. 바깥의 어둠이 집을 덮기 전에 숨을 한 번 더 작게 나눠 쉬었다. 전쟁의 그림자는 이미 문 밖에 와 있었다. 10화 밤. 밤은 바다에서 먼저 올라왔다. 해원둑 아래로는 검은 물이 숨을 참고 있었고 둑 위로는 바람이 사람 목덜미를 쓰다듬듯 훑고 지나갔다. 덕임은 등잔불을 더 낮추지 않았다. 낮추면 어둠이 이긴다. 어둠이 이기면 사람은 서로 얼굴을 못 보고도 서로를 물어뜯는다. 아이를 마루 밑으로 들여보내는 연습은 끝냈다. 덕임은 아이를 다시 끌어안아 이불 속에 넣었다. 숨기기와 재우기는 다르지만 오늘 밤은 둘을 같은 자리로 몰아넣어야 했다. 아이의 숨이 뜨거웠다. 그 뜨거움이 덕임 손바닥에 닿자 덕임은 잠깐만 눈을 감았다. 이 작은 열 하나 지키려고 세상과 씨름하는구나. 바깥에서 누가 달리는 소리가 났다. 진흙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마른 길을 밟는 소리였다. 급한 발은 물을 피한다.
물을 피하는 길은 둑쪽이다. 덕임은 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낫이 있는 자리로 손을 뻗었다. 손끝에 차가운 쇠가 닿기 전에 문 밖에서 목소리가 터졌다. 총성이 났다. 둑 너머로 총성이. 그 한마디가 바람보다 먼저 방 안에 들어왔다. 덕임은 문을 열지 않았다. 문을 열면 소문이 들어온다. 소문이 들어오면 사람도 따라 들어온다. 덕임은 문짝에 귀를 댔다. 어디서 났다? 장터 쪽이랴 면사무소 쪽이랴 아따 몰라. 그냥 탕허고 또 탕허더라. 인민군이 내려온다 카더라. 내려온다는 말은 물이 내려오는 말과 닮았다. 둑이 무너지면 물이 내려오고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도 내려온다. 덕임은 그 내려온다를 마음속에서 한 번 더 굴렸다. 내려오면 누구부터 잡나. 누구 집부터 턴다. 누가 먼저 혀를 들이민다. 시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니 들었냐? 들었어. 그럼 웃자냐? 조용히 혀. 덕임은 시어머니의 입을 막아주려는 게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입이 밖으로 새면 그 입은 집안이 된다. 집안이 되면 표적이 된다. 덕임은 시어머니 손목을 잡아 이불 속으로 밀어 넣었다. 밖이 더 시끄러워졌다. 누군가가 담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가 문 열어라 하는 소리를 질렀다. 덕임 집 문이 아니었다. 옆집 쪽이었다. 덕임은 숨을 쉬면서도 숨을 숨겼다. 쌍가마댁 내 문 열어라. 물 좀 내놔라. 아따, 물은 바닷물 천지여. 물 단락함은 우물로 가. 왜 우리 집이여? 이런 때는 같이 혀야지. 같이? 낮에 입으로는 같이 허더니 밤엔 남의 집 문짝부터 걷어차네. 쌍가마댁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었다. 덕임은 그 목소리에서 겁보다 분이 더 큰 걸 들었다. 분이 큰 사람은 버틴다. 버티는 사람은 살아남기도 한다. 하지만 버티는 사람이 많아지면 누군가가 그 버팀을 꺾으려 한다. 덕임은 벽에 걸린 바가지와 녹그릇을 내려 문 가까운 바닥에 조용히 옮겨두었다. 누가 문을 차면 그릇이 먼저 울릴 것이다. 울림이 먼저 나면 덕임 손이 먼저 움직인다. 덕임은 그런 식으로 살았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다. 처마 밑 짚이 우수수 떨렸다. 그 소리에 아이가 꿈틀했다. 덕임은 아이 이마에 손을 얹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덕임 손바닥에도 땀이 배어 있었다. 소금이 닿았던 손이라 땀이 따끔했다. 덕임은 아이에게 속삭이듯, 그러나 속삭임조차 아까운 밤이라 입술만 움직였다. 괜찮다. 입으로 낸 말이 아니니 아이가 알아듣지 못해도 좋았다. 덕임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바깥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아주 낮아 오히려 더 잘 들렸다. 박 주사가 면설이 갔다 왔다. 박 주사가? 응, 위에서 뭐 내려온다 카더라. 위에서라는 말은 총보다 오래 산다. 위에서 내려오는 건 총알이기도 하고 종이 한 장이기도 하고 사람 하나의 이름이기도 하다. 덕임은 박 주사의 이름을 마음속에 올려놓고 다시 내려놓았다. 지금은 박 주사도 위도 덕임 집 문짝 앞까지 오지 않았다. 아직은 소문만 왔다. 그때였다. 멀리서 진짜로 탕하는 소리가 났다. 아주 멀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가까운 소리는 도망칠 곳이 보이지만 먼 소리는 어디서 오는지 몰라 길이 막힌다. 덕임은 숨이 목에 걸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또 한 번 탕. 그 다음은 바람 소리와 섞여 분간이 흐려졌다. 누군가는 총이다 하고 외쳤고 누군가는 천둥이다 하고 우겼다. 덕임은 둘 다 아니라고 생각했다. 총이든 천둥이든 상관없었다. 이 마을에서 중요한 건 무슨 소리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이라 믿느냐였다.
믿음이 곧 칼이 된다. 쌍가마댁집 쪽에서 누군가 욕을 내뱉고 또 누군가 울음을 삼켰다. 덕임은 그 울음이 사람 울음인지 동물 울음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구분해도 소용없었다. 울음은 약한 자의 소리이고 약한 자의 소리는 밤에 오래 남지 못한다. 덕임은 마루 밑 구멍을 다시 확인했다. 손가락이 닿는 곳에 주머니가 있었다. 소금과 보리, 살림의 씨앗, 숨김의 씨앗. 덕임은 그걸 손끝으로 한번 눌렀다. 여기 있다는 걸 손이 기억하게 하려고. 시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니 내일 둑길로 나갈락하냐? 덕임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다. 둑길은 사람의 길이고 갯벌길은 물의 길이다. 사람의 길은 소문이 먼저 막고 물의 길은 밀물이 먼저 막는다. 덕임은 밀물 시각을 떠올렸다. 대강은 안다. 염전에서 살면 바다 시간은 몸에 박힌다. 내일 새벽 물 빠짐은 생각해보자. 생각? 생각하는 동안은 안 죽는다. 덕임은 말을 뱉고도 스스로 쓴웃음이 났다. 생각은 살아있는 자의 사치다. 그래도 덕임은 생각을 놓지 않았다. 생각을 놓는 순간 남의 생각이 내 목을 조른다. 밖의 소리는 점점 확정의 모양으로 바뀌었다. 처음엔 그렇다더라였는데 이제는 왔다가 됐다. 내려온다가 내려왔다가 됐다. 말이 시제를 바꾸는 순간 사람은 칼을 든다. 인민군이 내려왔다 카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지. 어디 숨어야 한다? 숨을 데가 어딨냐? 바다뿐인디. 바다뿐이라는 말이 덕임 가슴을 찔렀다. 바다는 숨을 데가 아니라 밀물이 오면 다 삼키는 것이다. 덕임은 바다를 이기려 하지 않았다. 다만 바다가 올 때 어디에 서야 덜 삼켜지는지 계산했다. 덕임은 등잔 심지를 아주 조금만 올렸다. 방안이 한 뼘 밝아졌다. 그 한 뼘이 덕임에게는 일할 수 있는 빛이었다. 덕임은 아이 얼굴을 확인하고 시어머니 눈을 확인하고 낫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리고 문짝의 숨구멍 같은 틈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덕임은 자기 손바닥을 봤다. 소금이 박혀 하얗게 갈라진 손. 이 손이 오늘 밤엔 사람을 맞고 내일 새벽엔 갯벌을 파고 모레엔 다시 소금을 퍼야 한다. 덕임은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가스란 통증이 올라왔다. 멀리서 또 탕이 났다. 이번엔 하나가 아니었다. 연달아 2번. 바람이 그 소리를 끌고 와 둑 위에 던졌다. 덕임은 눈을 들어 천장을 봤다. 초가 지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덕임은 낮게 중얼거렸다. 아주 낮게 자기 귀에만 들리게. 이제 시작이구나. 그 말과 함께 해원 위로 전쟁의 그림자는 소문이 아니라 밤 자체가 되어 내려앉았다.